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전망의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그 영상인데 제목을 제가 좀 다르게 할게요. 원래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에서 3.5%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어떻게 해서 한국의 부동산 2차, 3차 폭락으로 이어질지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게 이제 원화가 문제가 생기면서 터질 것 같아요. 이 금리 동결을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동결을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터질 거기 때문에 자꾸 집을 사시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고, 집을 만약에 파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 같으면 집을 팔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1, 2, 3번으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단계. 3자 세 단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3.5%의 동결을 했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생기면서 이거 감당을 못할 겁니다. 뭐냐면 1번을 보면은 미국이 현재 그 정상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금리를 5.5%, 6%에서 장기간 유지한다고 봤을 때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그 도미노 현상으로 부도랑 파산이 일어날 거고 먼저 많이 골맞던 곳이 터질 겁니다. 이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신흥국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능해요. 이걸 금리를 굉장히 미국이 빨리 올렸기 때문에 테일 리스크라는 게 있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커브를 보면 통계학에서 좌측 하단에 보통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3 어웨이 한 게 아니라 더 4번, 5번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위험을 갖고 가는 그 테일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리먼 100배 사태가 날 겁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 거는 인플레를 못 잡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거고, 그럼으로써 한국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건데, 제가 봤을 땐 2% 이상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거를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고,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구제금융할 거고, 정부 부채 빚 늘리면서 지금 2월 달에 외환시장 개방까지 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함으로써 해서 원화가 서서히 약세를 보이고, 이 약세에 뛰는 원화 때문에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더 큰 원화로 폭락하는 그 비셔스 사이클이 돌 거예요. 안 좋은 그 소용돌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썼는데 원화가 퍼펙트 스톰을 맞을 거예요. 결국 잘못될 수 있는 건 다 잘못되는 거. 그렇죠? 자, 세계 어디든지 간에 이 터질 부채 위험 때문에 자산이나 부동산 던지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한국 집값 폭락은 그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한국 정부가 아껴 써야 되는 그 카드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빨리 소진하고 있어요. 빠르게. 구제금융 시작했고,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이 부동산 전문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완화할 것도 이제 많이 없다면서요. 금리를 벌써 동결했죠. 시장 금리 찍어 누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눌러지고 있고요. 외환 시장을 풀어서 달러 유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IMF 때도 이걸 우리가 했거든요. 97년에. 굉장히 위험한 짓을 지금 줄줄이 하고 있어요. 정부가. 즉 원화를 담보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우리 화폐 원화를 담보로 지금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중에 원화가 폭락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도박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살고 보자 해서 원화를 지금 갖다 던지고 있는 판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한테 남아있는 거는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 정부 빚,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GDP 대비 대한민국 정부가 50%밖에 안 된다고. 카드가 2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정부가 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았다는 거. 그 다음에 외환 보유가 좀 있다는 거. 460 빌리언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GDP 불과에 비교했을 때 23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금리나 모든 것처럼 이걸 다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외환 보유가 460 빌리언이 있다 그래서 큰 것 같지만 세계에서 뭐 8위니 9위니 10위니 하지만 GDP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외환 시장을 열 것 같으면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70, 80, 90, 100% 가야 됩니다. 이거는 2008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2008년에 딱 문제 생기고 달러 줄어들고 달러 땡기고 달러가 강세 보이면서 다 미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니까 신흥국에서 다 외환 보유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우리 괜찮아 그때 외환 보유 많아 했는데 뭘 간과했냐면 그때 또 쇼텀 뎃 그 12달 안에 매추어하는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 뎃, 달러 부채를 이게 상쇄가 돼야 돼요. 내가 외환 보유가 만약에 300이 있는데 쇼텀 뎃 12개월 안에 만기되는 달러
부채가 250이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그냥 다 깎아 먹는다고 보면 돼요. 싹 사라져요. 300 빼기 250 해야 돼요. 그럼 50밖에 안 남아요. 이걸 모든 걸 죄송합니다.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행동은 원화를 던지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원화를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에 놓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처음에 좀 약간 길긴 한데 미국이 왜 금리를 5.5% 6%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저는 인플레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설명을 한참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정상 금리로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이 골맞은 곳이 터지는 테일 리스크가 얼마나 지금 리스크가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이 1번하고 2번 때문에 3번 동결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부랑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번, 2번, 3번. 제가 여기를 다시 돌아와서 이 슬라이드를 돌아와서 이걸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자, 1번으로 들어가서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이현철 소장님, 부동산 전문가. 제가 유튜브 보면서 몇 안 되는, 정말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옳은 말씀만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현철 소장님이. 이분이 김작가 TV에 나와서 2월 25일 날 하신 말씀이 있는데 1분 정도 되는데 그냥 틀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계 경제 다른 변수보다는, 나는 이현철 소장님 말씀이 나는 변수는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해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움직인다. 세계 경제의 변수는 그닥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깔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현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이거 듣고 시작해 보시자고요. 사실 언제나 늘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집값이 이제 하락을 했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이 그 정도 안 가팔랐다면 그 정도까지 가파르진 않았을 수 있잖아요, 하락이. 네. 그럼 올해도 뭔가 위험 신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게 어떤 게 있으면 집값 하락이 또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 신호? 그거는 저도 모르죠. 네. 네. 제가 뭐랄까 세계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일개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를 제외한 다른 변수가 어떤 게 생길 거다 이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장담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변수가 사실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느냐?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라기보다는 뭐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게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변수를 별로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별로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이현철 소장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분 너무 솔직하시고 자존감 쩔어요, 진짜. 그리고 한국 부동산만 보시고 저렇게 정확히 맞추시기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해요, 진짜. 저분하고 제가 100% 동의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09년, 그러니까 즉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가고 돈 풀고 난리치기 전에 지난 12년 전까지는 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란 곳에서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한국 나라 안에 있는 자체적인 이유가 더 중요했을 수 있어요. 외국 변수보다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09년 이후에 판국이 바뀝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무슨 암호화폐가 됐건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외환이 됐건 모든 게 지금 달러 금리로 죽고 달러 금리로 사는 미친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이 변수에 좌지우지 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현철 소장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분은 평생 저걸 지금 한국 부동산만 보시면서 느끼셨을 땐 그게 맞는 걸 수 있어요. 세계 시장 변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전세제도 있고 분양제도가 뭐 특이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아이솔레이시 돼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집값 떨어지는 이유 대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죠. 여기서 지금. 미국 얘기, 금리 얘기, 테일 리스크 얘기, 동결, 구제금융, 죄다 금융하고 경제 얘기만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을 작살낼 거라는데 부동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미분양, 무슨 공급, 전세율 이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대한민국 부동산이 2차, 3차로 대폭 폭락을 한다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현철 소장님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100이고 금융이나 다른 경제나 글로벌 마켓에 대한 지식이 0이라고 하면 반대로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0이고 해외 글로벌 시장, 글로벌 마켓, 금리 시장, 금융 시장의 지식은 100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분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가는 방향은 비슷해요. 왜냐면 저분도 지금 이것저것 보면은 2028년 앞으로 4년, 5년 뭐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건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언제부터 폭락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21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주택연금 하시는 거 깨고 2016년에 시작하신 걸 2021년에 깨고 2024년에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길래 집값이 하도 뛰니까 제가 그때 홍콩에 있으면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전화로 매일같이 말렸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집값 고점 대비 80% 떨어질 거니까 2024년 되면은 원래 하셨던 2016년 아니면 그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으시라. 요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 밀려오고 금리 올라가면서 판국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동산 이유는 저는 잘 몰라요. 그쪽 이유는 저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현철 소장님이 세계 경제 변수를 모르시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미분양, 공급, 전세율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들여다본 거 말고는 사실 거의 없어요. 저는 미분양을 어떻게 카운트하는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미분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 지어지지 않은 집이 미분양이 있고 지어졌는데 안 나간 게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그 앵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 이현철 소장님하고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걸 잘 알지 못하면서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해가면서 흉내낼 필요는 없으니까 글로벌 경제시장 이현철 소장이 말씀하신 이 변수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변수가 원화입니다. 원화가 폭락이 오면서 퍼펙트 스톰이 오면서 한국이 작살이 날 거예요. 왜? 한국은행에서 이걸 동결을 했거든요. 겁대가리 없이 한국은행에서 이걸 동결을 했어요. 금리 격차를 감당을 못할 거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제금융 찍어내고 정부 빚이 올라가면서 더군다나 외환시장까지 개방을 했기 때문에 딱 문제가 생기는 순간 작살이 날 겁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그 원화 폭락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 갈게요. 그럼 1번에 조금 시간을 많이 쓸 건데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납득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1번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미국이 왜 금리를 5.5%까지 간다 치고 지금 4.75니까 그 5.5%에서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마켓에서는 죄다 막 연말에 내년 초면은 다시 금리 깎기 시작할 거다 내릴 거다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게 못 내릴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플레이션 잡는데 더 오래 걸릴지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른쪽 부분을. 요거를 제가 1부에서 시간을 거의 다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미국의 이 빠른 금리 상승에 따라오는 그 꼬리 위험하고 리먼 100배가 어떻게 터질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3번. 이 동결한 게 무슨 뜻인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 건지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미국의 금리를 높게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1970년부터 94년까지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미국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볼커 아저씨가 유명한 아저씨가 1980년에 20%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를 20%까지 찍었죠. 이거를 20%까지 찍게 된 이유는 오렌지석을 보면은 쭉 올라가는데 기준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백다운을 안 하니까 잡힐 기세가 안 보이니까 열받으니까 확 올린 거예요. 이거를. 이게 1970년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끌어져 내려옵니다.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았지만 끌고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77년 되면서부터 다시 튀어오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되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확 올려버린 거예요. 20%로. 인플레이션 13%인데. 그렇게 확 올려버리니까 내려오는데 2년이 걸려요. 4%까지 떨어지는데. 그래서 12.5에서 4%까지 오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4에서 2%까지 가는데 이게 또 4년이 걸려요. 갭을, 기준금리를 인플레보다 5% 높게 잡고 4년을 유지하니까 결국 와요. 즉 여기서 2년을 엄청 높게 하고 4년을 꽤 높게 유지해서 총 6년이 걸려서 2%까지 도달을 합니다. 다시. 근데 지금 파월 아저씨는 어때요?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은 싸움 시작한 지 1년 됐죠. 2022년 3월부터 이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 6월 달에 가장 높게 찍었던 9%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월 달 나온 게 6.4%까지 갔어요. 그렇죠?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6.4에서 5.5까지 간다고 봤을 때 한 4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왜냐면 9에서 2%까지 가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그럼 중간 지점이 5.5%라고 봤을 때 첫 3.5% 떨어지는 거는 한 1년 정도 걸린다 보고 나머지 5.5에서 2% 가는 건 한 2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얼추. 그러면 이게 2025년 중순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즉 앞으로 2년 정도는 그 저금리라는 걸 보기가 힘들어져요. 뭐 많이 뭐 낮춘다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깎아서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깎아서 4% 상반 아니면 5% 초반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먼 100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골마 있는 부채들을 터뜨리게 되는 그 요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보고 학교에서 하면은 빵점에서 80점까지 올리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80에서 100점까지 가는 건 꽤 어렵죠. 그 대학에서 A- 받는 거는 B 플러스나 A-는 그냥 웬만큼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A 플랫이나 A 플러스까지 가져가는 데는 좀 빡세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도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거를 꼬린 지점까지 가는 데는 여태까지 왔던 거에 2배 정도 힘이 든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낮추는 건 9에서 5.5까지 가는 건 1년에 갈 수 있어도 그 다음 5.5에서 2%까지 가는 거는 그럼 2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그런 뷰가. 자, 그 다음 장 가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뭐 못 잡을 것 같냐? 좀 잡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너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럼 빨리 잡을 수 있는 이유부터 볼게요. 우선 공급망 안정이 되고 중국 리오프닝이 되고 뭐 전쟁 종결하고 좀 둔화한다 싶으면은 빨리 잡힐 수 있어요. 또 80년대하고는 그 인플레이션을 메저하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 방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10%, 12%, 13%까지 가는 인플레이션을 잘 못 볼 겁니다. 그만큼 빨리 떨어져요.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게 생기고 히도닉스라는 게 생겨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뀌게, 즉 관료들이 자기의 주관성을 갖다 많이 집어넣어서 인플레이션을 낮게 측정해서 잴 수가 있게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공식 인플레 나오면 제가 2배 곱하시라 그랬잖아요. 한국은 더 심하죠. 한국은 아마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 만약에 정부에서 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6%다 그랬는데 아니 무슨 짜장면 값이 냉면 값이 아니면 내 전기료가 6% 올랐나요? 아니죠. 공공요금 같은 거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10%, 15%씩 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미국이 하는 걸 따라해서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정할 때 옛날에 1970, 80년대 그냥 다 나오는 대로 그냥 다 갖다 리포트를 했더니 너무 높게 나와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되고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이걸 얘들이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써서 이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평준화를 시키고 뭐랄까 볼러틸리티를 줄이겠다. 네, 그래야 좀 더 낙폭차를 줄이는 방법을 자기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히도닉스 같은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내년이 되니까 110만 원이 됐는데 이 기능을 보니까 20%가 더 올랐어. 그렇죠? 가격은 10%가 뛰었는데 기능성은 20%가 올랐어요. 배터리도 늘고 용량도 늘고 펑션도 늘어서 20%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은 10% 올랐지만 성능은 20% 올랐으니까 그건 가격이 10% 떨어진 걸로 간주해요, 얘들이. 그게 히도닉스예요. 퀄리티를 갖다 넣는 거. 서브스티튜션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소고기를 우리 4인 가족이 먹으려고 한 달에
뭐 한 달에 100불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올랐어. 소고기 값이 200불이 됐어요.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보고 그래요. 야, 이거를 소고기 값이 지금 100에서 200 됐는데 100% 인상됐다 그러면 너무 세니까 소고기 말고 뭐 있냐?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게 비슷한 단백질 공급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돼지고기? 소고기? 그럼 소고기나 돼지고기 싼 걸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양을 딱 계산해 봤더니 200불이 아니라 그건 소고기일 때고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넣어보니까 130불이면 돼. 그러면 100에서 130으로 올라간 걸로 간주래요, 애들이. 30%만 뛴 걸로. 그게 서브스티튜션이에요. 아니면은 렌트. 내가 월세 내고 사는데 내가 내는 월세를 갖다가 재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는 2,000불 냈는데 지금은 3,000불 내면은 50% 뛴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오너즈 이코블런트 렌트라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렌트로 간주를 해요. 이거 미친 거 많아요, 되게. 그래서 얘들이 한마디로 그냥 장난질을 합니다, 이거를. 인플레이션 숫자를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그 캐파시티가 많이 생겨요. 그거를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대로 따라해요. 한국도 아마 따라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공식 인플레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더 빨리 잡힐 수는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럴 확률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 뭐 금속, 비금속, 뭐 자재 품목 같은 거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가 나니까 또 좀 더 빨리 잡힐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을 때는 미국도 인플레가 악화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이 더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선.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이유예요. 제가 이 전에 트레이딩 했던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린 적 있죠. 2월 1일에 쇼 때리고 공매도 때리고 들어갔다가 이 파월 의장 아저씨가 헛소리하는 바람에 디스인플레이션 시작했다 하고선 축포를 터뜨리는 바람에 쫙 마켓 올랐다가 제가 여기서 2천만 원 손실 보고 팔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버팅겼다 그랬잖아요. 버팅기면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제가 샀던 것보다 떨어져서 약간의 이익 보고 팔았어요. 그때 260만 원 이익 보고 팔았어요. 이걸 제가 왜 버팅겼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믿고 여기서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데 배팅을 걸고 이때 팔지 않고 이때까지 기다렸느냐 3주를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겠느냐. A 볼게요. 12년간 QE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 그래서 12년 동안 풀린 돈이에요. 자, A를 먼저 보겠습니다. 80년대 보시면 자, 이거는 파란색은 기준금리였고 오렌지 색깔이 인플레이션이었죠. 이 회색 선을 보면은 이게 지금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찍은 돈이죠. 찍어낸 돈. 야, 자, 2008년 되면서 리먼 사태 터지면서 1 트릴리언에서 뿡 뛰고 그 다음에 3년, 4년, 5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내죠. 안 찍어도 되는데 이때 경기 부양하겠다고 미친 듯이 찍어내다가 살짝 반성하다가 다시 코로나 터지니까 미친 듯이 9 트릴리언까지 갑니다. 이 풀려있는 돈이 물론 QT 시작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살짝 수그러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2008년, 2007년 이때를 비교했을 땐 얼만큼이나 많이 지금 돈이 찍혀있는지 보이시죠? 오른쪽 걸 보시면 엑시스를 보시면 1 트릴리언에서 9 트릴리언까지. 이 돈들이 지금 어디 가지 못하고 붕붕 떠 있어요, 경제에. 은행 잔고에 남아있고 프라이머리 딜러 잔고에 남아있고 펀드 매니저들 돈에도 남아있고 투자자들 손에도 남아있고 기업에도 남아있고 이 돈들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에 껴있기 때문에 얘들이 나와서 돈을 딱 고개를 드는 순간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플레 뒤를 봐주는 힘이라고 했어요. 제가 현재까지 풀려있는 어마어마한 돈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싶다가 또 오르고 잡힌다 싶다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뒤에 지금 풀려있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요. 볼커 할아버지는 플러스 금리를 썼죠. 예,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갔죠. 인플레이션이 13%일 때. 즉 위에서 더 찍어 내려는 포지티브한 플러스 real interest rate를 썼습니다. 실질적 금리가 플러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4.75%인데 6.5%니까 마이너스죠. 실질 금리가. 물론 이 인플레이션이 9% 가고 9% 갔을 때 아마 기준금리가 2.5%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5%였어요. 더 안심했죠.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는 꿈인 게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건 계속해서 돈을 팽창시키고 있는 요인밖에 안 돼요. 그쵸? 제가 만약에 100불 있는데 오늘날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104불 75센트가 되죠. 1년이 지나면. 그러면 100불짜리 물건은 106불 50센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100불 있는데 1년 지나고 나면 1불 75센트가 모자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소비를 촉진하겠죠. 지금 사야죠. 1년 기다리면 못 사잖아요. 1불 75센트가 부족하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우선. 그걸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은. 자, 이 차트를 보면 지금 플러스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갭이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렌지가 더 위에 있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내려오길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케이. 자, B를 보여드릴게요. B가 지금 실질금리. 자, 보시면은 미국 기준금리 파란색이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위에 있었어요. 오렌지보다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5에서 만나자, 우리. 인플레이션 제발 착하게 내려와줘. 예, 지금 6.4인데 5.5까지만 내려와, 양보해. 나도 기준금리 5.5까지 갈게. 그래서 5.5에서 만약에 온다 그러면 착하게 만나서 쭉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오렌지가 알아서 내려가겠지. 여기에 지금 배팅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만큼 어려워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플러스로 돌아서야 됩니다. 실질금리가. 이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제가 보는 두 번째 인플레이션 잡기 어려운 이유예요.